안녕하세요.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할 홍은표 교수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현재 위촉위원으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리 OECD 사무국에서 개발협력위원회 포함한 16년 파리 OECD 사무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지난 15년간 개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요. 그동안에 제가 조금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크게 네 부분입니다. 하나는 올해 4월 무렵에 OECD의 그 개발협력위원회 위원 회원국들 그리고 난당 멤버들이 160여 개의 그 개발도상국을 개발협력 사업이라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금전적인 파이낸셜 서포트를 했나 그 자료를 잠깐 나누고요. 이건 확정치는 아니고 잠정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나누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좀 집중해서 특히 개발 재원 측면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가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이런 개발협력 사업에 소위 우리가 원조의 효과성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2005년도에 제2차 하이레벨 포럼에서 어답트한 파리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 제기했던 그 결과 기반 성과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총 한 40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얘기는 올해 4월 13일 OECD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링크가 다 있으니까 혹시 이 자료를 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닥 회원국 그리고 난닥 회원국들이 2020년에 얼마 지원을 했는가 보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협력위원회에서 분류하는 수원국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위 개발협력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원조를 공여국 또 원조를 받는 수원국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최근에는 두 개 다 SDG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파트너 칸트리 중에서 특별히 리시피언트 칸트리 수원국이 현재는 153, 4개 정도 됩니다. 그 현황을 가장 최신 자료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도표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피저빌리티 때문에 이런 도표도 하나 보여드리고 비슷한 도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9개 닥 회원국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EU가 따로 나와 있어요. EU 나중에 인스티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OECD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공여국 닥 회원국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200조 원 정도 US 달러로 160빌리언 달러스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2.25 빌리언 달러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한 6천억 정도, 7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9년에 비해서 3.5% 증가한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한 나라가 생산한 총 우리가 GNI, Gross National Income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거꾸로 썼습니다. ODA divided by GNI 해야 되는데 잘못 써 있네요. 그게 0.14%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한 해 국민 총 생산의 0.14%를 우리가 수원국에 지원하고 있고요. 닥의 전체의 그 평균은 0.32% 정도 됩니다. 그걸 조금 더 우리 숫자를 좀 가지고 보면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고요. OECD 닥 회원국의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규모 면에서는 16번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모 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35 빌리언 달러스고요. 그다음에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닥 회원국 전체로는 161 빌리언 달러스가 되겠습니다. 또 똑같이 ODA 디바이드 바이 GNI 해야 됩니다. 레이쇼를 보게 되면 닥 회원국의 어떤 적어도 체면 치레를 한다라고 하면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0.7% 정도를 우리가 GNI 레이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저머니,
그리고 UK 정도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0.7%보다는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ODA 규모 면에서는 다학 회원국 중에서 16번째이지만 ODA GNI 레이쇼로 보게 되면 끝에서 한 4번째 정도, 3번째 정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앞으로 좀 더 한 5년 내에 ODA 규모를 2배로 올리면서 그런 OECD 측면에서 볼 때 모범국이 되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나눠드린 거. 여기는 이제 29개 다학 회원국이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요 다음 자료는 여기 이제 그다음에 GNI 레이쇼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다학 회원국 말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EU 인스티튜트. 다시 말해서 EU 국가들은 개별 국가들도 하지만 EU 커미션에서 작년 경우에 한 $20 빌리언 정도를 했죠. 그리고 난당 멤버들, 다시 말해서 OECD 회원국인데 아직 이제 OECD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OECD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았을 때 전체 7개의 카테고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이제 OECD 회원국이 되는데 다학 OECD 회원국 중에서 다학 회원국이 됩니다. 현재 전체 OECD 회원국이 38개 중에서 29개국만이 다학의 멤버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다학 멤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도 OECD 회원국이지만 이제 다학의 멤버는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터키, 라트비아 전부 그런 나라들 경우에도 이제 난당 멤버로서 참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96년도에 OECD 회원국이 되고 2010년에 회원국이 될 때까지 15년간은 난당 멤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ODA 사업을 난당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나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OECD 개발협력위원회에 회원국으로서 참여하는 공여국들이 한 29개국이고요. 난당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게 한 20개국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지원하는 그런 수원국은 전체적으로 2021년도 현재 다학에서는 152개국을 지금 난당 멤버로 하고 있고요. 이걸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Least Developed Country, 최빈국. 그 다음에 이제 Low Income Country, 저소득국. 그 다음에 Low Middle Income Country, 저소득 중진국. 그리고 고소득 중진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y. 그래서 전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Least Developed Country와 Low Income Country입니다. 보시게 되면 45개국, 2개국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나라가 한 47개국이고요. 북한도 우리가 Low Income Country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리스트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Low Income Country까지는 이제 1인당 GDP가 한 1,000불 정도. 1,000불이면 100만 원이죠. 우리가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루에 한 3,000원? 그러니까 버스 2번 타고 하면 뭐 지하철 한 2번 타면 끝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2불, 한 3불 정도로 살아가는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low middle income country는 한 4,000불 이하, 다시 말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이하에 1년에 버는 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죠. 각 소득이. 그 다음에 이제 upper middle income country는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를 버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리스트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조를 주는데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은 원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상 원조입니다. 무상 원조라는 거는 100원을 우리가 빌려주고 한 푼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상으로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유상 원조. 이제 그걸 차관이라고 하는데요. 차관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 종류의 차관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양허성 차관입니다. 컨세셔널 loa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양허성 차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보통 100원을 빌려주면 최소 이자 붙여서 110원 정도를 받거나 105원 정도를 받는데요. 양허성 차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00원을 빌려주고 100원을 다 안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0원만 받는다든지 50원만 받는다든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100원을 빌려주고 100원을 사실 다 받아요. 받는데 그 100원을 빌려주고 10년 뒤에 갚아라.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치를 10년 후에 100원이라는 건 현재로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50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더라도 그만큼 이제 적게 받는 걸 우리가 양허성 차관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차관 중에서 받지 않는 부분 그걸 우리가 증여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중에 좀 나눠질 건데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우리가 원조를 주더라도 ODA를 주더라도 차관 부분이 굉장히 더 많이 있고요. 지금 UK나 벨기움이나 이런 데는 차관 부분이 굉장히 적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체 ODA 규모의 한 40% 정도가 차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작년에 우리가 COVID-19 뭐 이거가 굉장히 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여러 가지 ODA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기도 어렵고 사실 중요한 사업이 있지만 작년에 개도국에서도 코비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특히 EU 코비드-19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요. 우리나라 제일 끝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코비드 그쪽에 얼만큼 썼는가 얘기인데 한국도 굉장히 그쪽에 적극적으로 했고 특히 한국은 우리 EDCF 차관,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에서 한 차관 쪽에서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여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나중에 말씀드릴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7개의 고를 달성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200조 원, 당 멤버들이 하는 또 이 지금 난당 멤버들이 하는 100조 원, 또 다양한 우리 프라이빗 섹터들이 하는 그런 돈 다 합쳐도 굉장히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좀 나눌 얘기고요. 제가 여기 링크들은 다 달아드렸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20년에 20년 동안에 우리가 다 회원국들이 우리 152개 그 수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떠한 액티비티를 했는가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듣기로 우리가 초보자 우리 처음 이제 우리 입문 코र्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개념에 대한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대체 개발 협력 사업 우리가 개발과 협력이 아니고요. 영어로도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 아니고 이건 development cooperation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 개발 경제학이 아니고 이거는 개발 협력 사업이라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 협력 사업, 그러니까 ODA라는 것은 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데 쓰이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ODA 개발 협력 사업의 핵심 요소, 다시 ODA 사업의 핵심 요소. 제가 왜 두 개를 썼냐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개발 협력 사업을 ODA 사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나면 ODA는 공적인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프라이빗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단어 사용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개발협력 사업, ODA 사업의 핵심 요소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개발협력 사업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현재 이제 개발협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도국에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성과, 다시 말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한 슬라이드만 가지고 한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 사실 얘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잠깐 그냥 인트로덕션으로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개발협력 사업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현재는 우리가 15년 9월달 유엔 총회에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사무총장을 하실 때 그때 채택된 그 17개의 골, 다시 말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커뮤니티가 수행할 그 사업이 바로 SDG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래서 any effort to promote SDG가 이게 개발협력 사업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의 어떤 개발협력 전략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 다회원국 29개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또 수원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goals of donors and partners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글로벌리는 SDG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SDG는 이제 무엇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발협력 사업이 이제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것은 과거였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현재와 미래에 가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개발협력 사업의 목표가 경제개발이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와서 이제 MDG라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15년 동안 한 겁니다. 이 사업은 경제 쪽은 거의 없고 사회 개발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부터 경제, 사회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개발이 그것도 서스테이너블하게 하는 것이 SDG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협력 사업은 보통은 프로젝트,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 예를 들면 다리 하나를 건설한다든지, 예를 들면 도로 하나를 닦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 어프로치.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도로도 놔야 되지만 도로만 있어서는 안 되죠. 다리도 놔야 되고 다리가 낮으면 도시도 건설을 해야 되고 도시가 있으려면 거기에 도시가 살아가서 생태계들이 만들어져야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 것.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요즘에는 프로그램 어프로치로 가고 있고요. 옛날에는 지역적인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리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ODA라는 말이 그겁니다. 공공 섹터가, 퍼블릭 섹터가 주로 펀딩을 했는데요. 이제는 퍼블릭 섹터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민간 부분입니다. 또 펀딩만 공공이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사업의 수행도 거의 공공이 했는데 지금은 민간의 NGO라든지 CSO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공여국 중심이었어요. 공여국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리 선언 2005년에 하면서 가장 키 메시지가 뭐냐면 Owner to the partner country. 그러니까 파트너 드리븐이라는 거죠. 수원국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사실 이런 오늘 코र्스를 여기에 듣기 위해서 관심 가지신 분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우리 국가적으로 사실 올해 3조 7천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런 원조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선, 체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 사는 개독을 우리가 잘 사니까 도와준다. 더 이상 이 ODA는 체리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으로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거의 5대 무역 대국입니다. 무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래하기 위한 당사자도 있어야 되고 또 거의 거래를 하러 가려면 굉장히 많은 나라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우리 최근에 우리 석혜균 선장님 케이스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글로벌리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세금이다라고 생각해요. 세금은 자선이 아니고 responsibility, 이 의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ODA는 한국은 글로벌 컨트리고 한국 사람은 글로벌 시티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고요. 이제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이 ODA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사실 산소 마스크예요. 산소 마스크란 건 뭐냐면요. 돌아가실 분들을 돌아가시지 않기 위해서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산소 마스크를 떼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코비드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우리 세금을 걷어서 하지만 많은 개도국들은 그 자기네 나라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스스로 세금을 제너레이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이런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산소 마스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셀프 제너레이팅,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이게 뭐냐면 개도국 스스로가 필요한, 다시 말해서 공여국에서 지원해준 ODA 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은 하나의 마중물이고요. 이 마중물을 가지고 스스로 펌핑해서 스스로가 필요한 돈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셀프 제너레이션 아니면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execution이 중요했는데 1988년이나 돼서야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는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esult Based Management, 오늘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 될 얘기인데 그러한 얘기를 요즘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원조 아니면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그리고 거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이 여기 많이 써 있는데 뭐 오늘 일일이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개발협력의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아까 보셨지만 뭐 50개에 가까운 하루에 3불로 한 3,000원 정도로 살아가는 나라를 대한민국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기에는 적어도 30개 가까운 다개 회원국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29개의 OECD 회원국으로서 당 멤버 컨트롤이 있고 EU 인스티튜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학에 참여하는 난당 멤버들이 1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학 비참여국들, 중국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당 멤버들도 하지만 난당 멤버도 하고 우리 게이츠 멀린다, 비렌 멀린다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여기서 얼마 정도 하느냐? 한국은 2.5 빌리언을 하고요. 미국은 3.5, 그리고 이제 올해 한국이 2021년에 한 3조 7천억 원 정도 우리가 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학 회원국들이 여기에 한 200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거죠. 또 난당 멤버들이 지금 쓰고 있고 굉장히 많은 함께 한다는 얘기죠. 이 함께 뭐를 합니까? 나중에 얘기할 17개의 SDG 목표를 하는데 이 SDG 목표는 17개지만 세부 목표가 169개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하나당 10개의 세부 목표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핵심 전략으로 2005년도에 파리 선언을 채택했고 여기에 일치성, 다시 말해서 이 도너와 파트너, 개도국과 선진국의 어떤 일치성이 중요하고 또 도너와 같은 도너끼리 한국과 미국이 조화롭게 한국과 일본이 조화롭게 하는 도너 하모니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가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도너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개도국한테 필요한 돈을 필요한 시점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파트너도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겠다. 뮤추얼 어카너빌리티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인의식은 누구냐? 주인은 바로 이 개도국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Result Based Management.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해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 역사를 10년대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개발협력 사업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50년대 말에 미국의 그 마샬 플랜에 의해서 이 폐허가 됐던 서유럽이 복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유럽 쪽에서 적어도 개도국들이 좀 발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유럽 수준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여러 가지 이 석유 파동, 80년대 파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냉전이 종식이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소련이 USSR이 없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나뉘게 되죠. 이러면서 그런 나라들, 구소련 국가들의 어떤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이 되면서 정말 세계화가 되면서 서로 개도국과 이 선진국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타이완이 지금 제대로 컴퓨터 칩을 못 만들어줘서 그렇잖아요. 미국 대리 굉장히 유명한 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하드 디스크를 주로 어디서 만드냐면 태국에서 만들거든요. 태국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 컴퓨터 시장 이게 서로 인터디펜던트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협력 사업의 그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한 60년대에는 선진국과 격차를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빨리 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거고요. 80년대 되면서 굉장히 이런 개도국들이 부채에 많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해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와서는 이제 다른 아까 MDG라든지 SDG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50년대 말까지는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뭐 유엔이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국제 다자간 협력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1945년도 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제 어떤 그 무역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유엔도 만들어지고 월드뱅크도 만들어지고 IMF도 만들어지고 뭐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샬이 이 서유럽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샬 플랜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개도국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개도국을 지원하는 다자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월드뱅크라고 알고 있지만 처음에 월드뱅크라는 말은 없었고 처음에는 IBRD였습니다. 그거는 개도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0원을 빌려주면 105원을 적어도 받았는데 1960년에 이제 월드뱅크 산하에 월드뱅크 산하가 아니라 아이다라는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 개발 협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컨세셔널 론 돈을 빌려주고 다 받으려는 게 아니라 덜 받으려는 그런 걸 하는 개도국을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주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이다와 IBRD 합치면 그게 월드뱅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만들어지고 OECD 산하에 다 개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966년도에 UNDP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양한 아프리카 디벨롭먼트 뱅크, 에이전 디벨롭먼트 다양한 리저널 개발은행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주창을 해서 First UN Development Decade, UN 개발 10개년 계획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990년대 말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전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다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업을 했을 때 50년대 말까지는 전후 끝나고 이렇게 조그맣게 식민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던 원조가 이제 50년대 말이 되면서 글로벌화되고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1960년대 아이다, OECD, 다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현대와 같은 개발협력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도국과 선진국의 격차는 훨씬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썼는데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국들의 그 원조 필요함 그리고 그러면서 수원국들의 부채는 증가하게 돼서 새로운 원조 모형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최소 ODA가 그 당시에 GNP의 0.7%가 돼야 되겠다. 이랬고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달성한 나라가 이제 스웨덴이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북구 국가들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이제 잘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2000년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세계 인구의 반이 하루에 뭐 지하철 왕복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돈은 엄청나게 한 4천조 원 이상의 돈을 썼다 하는 겁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996년도에 OECD에서 이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전략의 결과로 나온 것이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을 15년간 수행하고 또 이제 2016년부터 SDG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원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ODA를 좀 현대화하고 이런 이제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DG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996년도에 OECD에서 이제 우리가 21세기 뉴 밀레니엄을 기대하면서요. 이 어떤 페이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Shaping the 21st Century 21세기를 어떤 측면에서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협력 사업의 공헌을 통해서 21세기를 한번 구상해보자 하는 페이퍼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8개의 골 8개의 골을 제안하게 됩니다. 8개의 골은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극빈,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하루에 2불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 eradicate, 없애야 되겠다. extreme poverty를 없애야 되겠다. extreme hunger, 이런 걸 없애야 되겠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최소한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남녀, 이런 성평등을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여성들의 어떤 지위를, 권익을 향상해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소셜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전부 기초적인 건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모의 건강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이들,
유영아 사망률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는 코비드-19 같은 HIV, 에이즈 바이러스, 말라리아 이런 것들을 전염병으로 해방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해야 돼. 이것이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고를 가지고 15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거는 목표였고요. 이 목표를 하려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aid effectiveness라는 얘기입니다. aid effectiveness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파리 선언이라는 5개의 핵심 원리, 5개의 필라를 56개의 실행 수단을 가진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이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1번, 오너십이 반드시 개도국이 가져야 되겠다. 파트너 컨트리가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alignment, 원조 조화성, 도너와 파트너 간의 원조가 조화로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오너십을 파트너 컨트리가 가지고 있지만 파트너 컨트리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 도너의 경험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죠. 하지만 도너가 끌고 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너끼리 서로가 소통을 잘해서 보다 좋은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나중에 결과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결과를 보고해야지 이런 수단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가 그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 성장하기 위해서 했으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장률이 5%가 돼야 되지 서로 다 매주 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5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5년간 했어요. 15년간 하고 나니까 뭐 부분적으로 약간의 이제 성공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MDG는 나름대로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2011년도에 세계 4번째 원조총회를 우리 부산에서 했습니다. 부산에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SDG를 만드는 어떤 체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왜 MDG 때는 8개고 21개의 세부 목표밖에 없는데 왜 SDG는 17개, 169개 이렇게 많냐.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보이스를 갖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쇼핑 리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 8개 목표로 된 건 그때는 1996년에 OECD 닥에서 그걸 제안했기 때문에 아주 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것만 정했는데 이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4번째가 교육이거든요. 이 교육 목표를 2015년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했던 세계교육 포럼에서 그걸 했는데 세계교육 포럼에 제가 선언문 작성위원이었어요. 그때도 뭐 각국에서 다 와서 다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문을 한 서너 페이지 정도로 만들었던 선언문이 한 20페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MDG에서는 없던 경제성장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었다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7개 SDG 그래도 still 1번과 2번은 MDG의 골입니다. 빈곤을 대체하고 기아를 예소하는 거. 3번은 MDG의 4번, 5번, 6번이 다 포함돼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4번은 MDG의 2번이고요. 5번은 MDG의 3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산업, 수자원,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11번 뭐 이런 경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소비, 지속,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해양에 관한 얘기, 육상 생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SDG에는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이게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뭔가 이걸 하기 위한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중물이 현재 지금 닭 회원국들의 200조 원 정도, 난닭 회원국들의 한 30억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합금융을 쓸 필요가 있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ODA를 현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ODA라는 말이 처음 도입이 된 것이 1961년에 OECD 닥에서 공여국들이 ODA 자금을 내는 것을
취합하는, 데이터로 취합하는 통계 규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게 만들어지고 1969년에 그 ODA에 대한 아주 그 프릴리미너리 정의가 만들어지고요. 1972년도에 그걸 그 이후 한 뭐 2018년까지 뭐 아직도 쓰고 있는 좀 ODA 데피니션을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조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증여 100%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차관인데 차관의 어떤 그 증여율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증여 등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2019년부터 그것을 이제 ODA 측정의 표준으로 채택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ODA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ODA는 지금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란 말입니다. 오피셜, 공적인 부분, 그러니까 원조 공여국의 정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다시 말해 퍼블릭 엔티티가 지원하는 자금이다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에코노믹 디벨롭먼트와 웰페어를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돈이에요. 이게 ODA가 되기 위해서는 그랜트 부분은 무조건 ODA지만 만약에 차관일 경우에는 그 중에 증여율이 최소한 25%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972년도의 데피니션입니다. 증여율이 이제 뭔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100원을 빌려주고 50원을 받으면 50원은 무상이고 100원은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때 증여율이 50%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좀 제대로 제가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72년도에 ODA가 되기 위해서는 증여율이 25%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2018년에 그랜트 이퀴벌런트라는 개념을 하면서 이게 소득 그룹별로 다른 이제 증여율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빈국, 하고 저소득국은 적어도 증여율이 45%는 돼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위 중소득국은 적어도 15%만 되면 그것은 ODA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상위 중소득 경우에는 10%만 돼도 그걸 ODA로 인정을 하겠다. 전체 똑같이 25%였던 것을 조금 소득 그룹별로 나눴다는 것이 현대화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지출에서 순지출법, 뭐 증여 등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제 그림에서 다 나왔던 개념인데 하여간 뭐 이런 거에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이 자료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적었고요. 왜 그러면 이런 증여 등가액, 그랜트 이퀴벌런트 ODA를 도입을 했느냐? 그 이유는 최근까지 무상과 유상 원조는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상 100만 원을 주는 것과 유상 100만 원을 중에 또 그렇게 했을 때는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상인데 어떤 나라는 증여율이 50%예요. 증여율이 50%니까 150만 원이 무상이고 50만 원이 유상인데 어떤 면에서. 근데 어떤 나라는 무상이 100만 원이고 유상이 100만 원인데 그중에 증여율이 80%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나라들은 180%가 무상이고 유상이 20%밖에 안 똑같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나라는 무상으로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똑같이 계산이 됐는데 그랜트 이퀴벌런트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노력이 차이가 난 것을 이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상 원조는 차관보다 더 큰 노력을 나타내고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을 가진 차관은 보다 높은 이자율과 짧은 상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도입했다 하는 거고요. 하이 레벨 미팅에서 2014년에 공여국의 실제 노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원조 측정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원조 등가액 ODA를 도입했다. 대출이 관대할수록 ODA의 가치가 높아진다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이걸 도입했느냐? 원조 등가액은 유상과 무상 간의 보다 현실적인 비교를 가능하고 또 무상 원조의 활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와 보다 호혜적인 양호성 대출을 위해서 이거를 도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사회의 어떤 노력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결과 기반 성과 관리. 사실 제 이 강의 섹션을 보니까 이게 평가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강의 그 타이틀에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그리고 결과 기반 관리의 정의 및 핵심 요소, 그리고 결과 기반 관리를 적용한 예, 농촌진흥청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개발협력 사업을 이미 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개발협력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은 다양한 배경과 목적과 국적을 가진 전문가나 기관이 사업의 기획 및 수행에 참여하고요. 또 수혜자와 수원 지역의 필요 및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업의 단기 효과성과 효율성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는데 이 사업이 중장기적인 성과물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수원자 및 수원 지역의 필요,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자가, 그러니까 수원 지역이, 수원국이 언제 어떤 혜택을,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명확한 단, 중, 장기의 목표, 결과물, 성과지표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 기반 관리의 정의 및 주요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로 Result Based Performance Management라는 얘기입니다. 줄여서 RB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결과 기반 관리는 사업 관리 절차 및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과 관리, 이거 이제 성과 관리라고 번역을 해놓고요. 우리나라에서 성과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를 그걸 보는 게 결과물 아닙니다. 이거는 프로세스라는 얘기죠. 관리 전략이고 절차라는 얘기죠.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의 단, 중, 장기 목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확장, 지속하기 위해서 단, 중, 장기 결과물에 기반한 환류 루프를 활용하는 사업 관리 전략 및 절차. 그러니까 결과 기반 관리는 관리지 이것이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OECD에서 Management Strategy and Process aimed at achieving important changes in the way organization operate. organization operate 하는 얘기입니다. With improving performance in terms of results as central orientation이라는 게 이제 OECD에서 한 definition이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결과 기반 성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얘기는 이거를 풀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목적이라는 게 뭐냐? 목적은 성과의 효율적, 효과적 달성 및 지속적 확장 및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성과를 다리면 다리 하나 건설하는 것이 이 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3가지가 뭐냐면 why, what and how입니다. 그래서 why, 왜 이걸 해요? 수혜자 입장에서 비전, 중장기 상위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What to produce, 그것이 바로 목적과 산출물과 성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산출물은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얘기하고요. 성과물은 아웃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 중요한 아웃컴 측면이라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 달성하는 것이 지속적인 관리인데 지속적 관리의 키가 환류, 피드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what을 정의해서 what은 당연히 달성 가능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기반 성과 관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크게 이제 3가지인데 하나는 매니지먼트가 핵심어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어는 매니지먼트, 관리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그 관리하는 핵심 방법이 피드백을 환류를 통해서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결과물 리절트라는 것은요 뭐냐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산출물이나 성과물이라는 거예요. Continuously improved.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기반 성과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적과 목표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와 목적은 반드시 달성 가능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요 핵심 요소가 결과물과 성과물과 산출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물 다시 말씀드린 결과물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물이다 하는 거예요. 단기에 달성된 성과물이 지속적으로 제고돼서 중기의 성과물로 나타나야 되고, 중기 성과물이 장기 성과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물은 주로 사업 종료 시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의 단기 목표와 직결된 생산물이고요. 성과물은 사업의 산출물, 아웃풋이 변화돼서 또 다른 성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학교 신설과 신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말하자면 산출물입니다. 단기적인. 하지만 학교를 왜 만듭니까? 학교는 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기 성과물은 학교로 인해서 좋아진, 제고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왜 갑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공부해서 좋은 잡을 잡아서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기 성과물은 뭐냐? 이건 바로 취업 증가율이나 소득 증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기, 장기, 중기다, 이런 성과물들이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 이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는 제일 first column에는 이런 기관의 사업 목적, 목표 등이 있고, 단, 중, 장기 이 성과물을 디파인하고, 거기에 또 이 산출물도 디파인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칼럼에는 달성된 성과물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객관적인 측정 지표를 디파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 그리고 인카인드, 투입물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측정 지표가 뮤추얼리 어카운터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객관적인가, 객관적인 증명 방안이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에 어떤 사전적으로 우리가 SWOT 분석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주요 과정, 위험 요인들이 뭔지를, 또 이거 되기 위해서 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프리 컨디션들이 뭔지를 디파인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툴이고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으면 거의 지금 ODA 사업을 기획하게 되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을 기획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 20여 년 이걸 활용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1988년도에 이제 그전에는 과거에는 이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다학에서 5개의 평가 기준을 도입을 했습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성. 이 5가지를 도입해서 하다가 2년 전에 다학에서 일관성, 코히어런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효과성과 효율성을 굉장히 우리는 혼돈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건요, 여기서 있지만 경제적인 거예요. 영어로 how well are the resources being used, economic and time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효과성, effectiveness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성은 굉장히 단기, 중기, 장기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효과가 다른 성과로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임팩트,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향력들이 서로 안쪽에서 내재적으로 잘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지속성이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목적과 목표, 성과물을 디파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들이 뭐에? 개도국의 필요에 맞게. 그게 렐러번스입니다. 그래서 적절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까 파리 선언에서 하나는 도너 간의 하모나이제이션, 또 파트너와 도너 간의 일치성,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일관성, 코히어런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평가는 6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게 사업의 보통 개발협력 사업은 4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기획 단계, 시행 단계, 종료 단계, 사후 관리 단계인데,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필수 기준과 일반 기준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농진청의 개발협력사업 그 기획을 해주면서 만들어준 겁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제일 위에 보게 되면 판단 기준, 다이아몬드 모양의 판단 기준으로 되어 있고 두 개의 파란 선이 활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 활류 그림을 이런 도표로 그려낸 사람이 제가 처음으로 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정보 해가지고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가 그냥 인터링크 돼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살색이 인풋 데이터고요.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로 물로 나오는 게 다 이제 파란색 박스에 있는 아웃풋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돌리게 되면 다 여러 가지 사업하는 굉장히 좋은 모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리절트 베이스드 매니지먼트에 정리되지만 개발 협력 사업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리절트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는 개발 협력 사업의 성과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원샷 게임일 경우에는 리절트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고 끝인데, 이 개발 협력 사업은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SDG만에 15년간 수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속적인 개발 협력 사업엔 반드시 선용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절트 베이스 매니지먼트의 핵심어는 관리, 활류입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목적과 목표를 잘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사업 기간 내에 달성 및 측정이 가능한 목적과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측정하지 않은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네 목표를 측정하지 못한다고 우기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어디? 수원구, 수원 지역의 필요와 관점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러한 타겟을 수원자나 수원 지역과 투명하게 공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궁극적으로 이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수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깜깜이 사업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공공사업을 하는데, 공공사업의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받는데, 주민들이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몰라가지고는 절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업의 결과물은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사및 평가는 그냥 하면 안 되고 투명한 판단 기준, 여기서 이제 판단 기준들이 다 지금 다이아몬드 박스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명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단 정보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환류가, 여기 좀 1차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요, 1차 사업을 하게 되면 환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환류, 계속 환류가 이게 루프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절트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라는 어떤 관리 기법을 개발 협력 사업에 선용하는 것을 통해서 성과는 단기, 중기, 장기 성과를 객관적으로 또 정량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뮤추얼리 어카운터블하게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공식 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굉장히 좀 빨리 강의를 마쳤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개론이라는 게 항상 최고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 입장에서는 이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개발협력 사업에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고,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거의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너무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